지금 저는 엄청난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 위기가 곧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셈피스의 조희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언론에 해외 부동산 펀드, 대규모 손실,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우리나라 펀드들도 손실 위기가 조단위에 달해 이런 그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기사들이 막 스물스물 나올까? 오늘은 거기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배경을 이해하려면 미국인들이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될까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0대를 넘어선 나이부터는 대부분이 부동산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현금 비중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부동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그 자산이 그분들이 100% 현금으로 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중을 또 보니까 부채의 대부분도 당연히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이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빌리는 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소득으로 이 부동산을 100% 사면 좋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미친 듯이 오르니까 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요. 부동산의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대출을 끌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끌어썼을 때 금리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이자를 내면서 소득이 이자로 다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가격 변화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99년도 4분기에는 유닛당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5천, 2억 4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2007년도 4분기에는 30만 불로 한 10만 불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에 22년 4분기에는 이게 52만 불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억 원 정도까지 평균 가격이 이렇게 늘어났다, 유닛별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인들이 연도별로 중위소득을 보니까 연간 6만 7천 불 벌었고 99년도에 2007년도에 6만 8천 불 2022년도에 7만 4천 500불 벌었어요. 소득은 아주 티끌만큼 이렇게 올라갔는데 부동산 자산 가치는 배로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위소득 대비 주택의 평균 가격의 배수가 1999년도에는 3배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게 2022년도 되니까 7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은 거의 그 제자리인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을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잔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대출 잔고가 이게 10억 달러거든요. 단위가 10억, 100억, 1000억, 1조 2조 6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3조 달러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원화로 따지면 한 4천조 원 정도 엄청난 대출이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주택 평균 가격이 22년도에 52만 1000불이었다. 그럼 사람들이 52만 1000불 정도를 주고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52만 불 중에서 40%만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예상 대출액은 한 20만 8,400불 정도가 됩니다. 20만 8,400불에 대출금리 7%를 하면은 14,588불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이 연간 평균 소득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6만 2천불이거든요. 그러면 세전 6만 2천불에서 14,000불 내면은 그냥 소득의 한 2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전 기준으로. 근데 세후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나 남는 돈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 그 평균 가구당 6만 2천불을 벌어서 그 세금으로 한 10,000불 쓰고 그럼 5만 2천불 남죠. 근데 5만 2천불에서 하우징 대출 갚는데 많은 비중이 나가고, 그리고 기타 차량, 가스, 보험, 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쫙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5만 3천 불 정도 남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자로 나가는 돈이 훨씬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외적인 소비를 다 엄청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고 영화도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려면 결국은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대로 빠르게 이게 낮아져야만 이 금리를 내릴 텐데, 근데 인플레가 과연 2%대로 빠르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봅시다. 일단 미국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임대료, 그리고 식음료, 에너지, 그리고 교통 부분입니다. 임대료, 음식, 그리고 에너지, 대중교통 사이드를 좀 보자면 임대료 사이드 먼저 볼게요. 일단 임대료 사이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임대료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산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렌탈 코스트,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 비중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거 외의 소비, 뭐 쇼핑, 음식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스타벅스 아니면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다들 올해 1분기 실적들이 다들 빠그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부분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소비를 그 소스별로 이렇게 구분한 건데,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사실 합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메인이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석유입니다. 사실 천연가스랑 석유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원천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나 그 석탄이나 22년도 후반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으나, 중요한 건 뭐다? 아까 37, 8% 정도를 차지하는 오일 부분이 여전히 이렇게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유가의 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에너지 사이드에서 인플레를 낮춰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이 식음료 사이드도 이 물류 코스트라든지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유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전 세계 오일 사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일을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근데 그 미국이 그 오일을 어디서 사용하냐고 봤더니 트랜스포테이션이었어요. 교통이죠. 그리고 사실 주거용이나 겨울에 뭐 유가 뭐 추우니까 난로 많이 틀어서 뭐 유가 오르겠지, 그런 건 개소리입니다. 왜냐면 레지덴셜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건 뭐다? 트랜스포테이션 사이드에서 이렇게 오일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테이션을 카테고리별로 또 쪼개서 오일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사이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 사이드들이 몇 월 달에 많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 순간에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수요가 높아지니까. 자, 그걸 봤더니 월별로 미국 차량들의 그 주행 거리를 살펴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사용량이 적은데 이동량이 적은데, 오히려 여름 시즌 6, 7, 8월에 엄청난 최고의 이동량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심지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펙은 내년 말까지 감산을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죠. 국제유가가 올해 여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준이 타겟하는 인플레 2%가 사실 올해 3분기까지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막는데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그 소비자금융 연체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3, 4분기 동안
어떤 리스크,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큰 폭탄은 이거예요. 지금 해외 부동산 펀드 뭐 67%가 손실, 뭐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우리나라 뭐 펀드들 손실 위기 뭐 조 단위에 달해,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사이드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과거 이제 금융위기가 이렇게 오기 직전에 보면은 2006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06년도 말 또는 2007년도 초, 그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율이 1.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2%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약간 임계점 같은 느낌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이때 1.3%였잖아요. 금리가 5.25%였어요.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5.5%예요. 딱 비슷한 그런 금리 수준인데,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연체율이 얼마냐? 거의 1.2%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4분기, 그러니까 2007년도 초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까지 올라왔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때의 그 시점의 연체율을 이미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더 깊게 보셔야 돼요. 미국의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잔고로 보면은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거의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3조 달러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주거용이 한 2.8조 달러 정도 대출이 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거의 2008 금융위기 때처럼 자산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큰 폭으로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산 가격의 하락이 상업용 부동산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은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돼요? 대출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빌딩 하나 사려고 1조짜리를 사려고 8천억을 빌렸어. 근데 자산 가치가 8천억이 됐네? 그러면 지금 담보 가치가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LTV가. 그러니까 은행은 어떻게 해요? 담보를 늘리거나 이거를 처분을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8천억 중에서 뭐 대출을 좀 다시 돌려준다라든지 현금으로 그 상환을 해서 다시 LTV를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리파이낸싱이 엄청난 부담이 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이 상업용 부동산이 부정적이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리파이낸싱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원금의 한 70-80%라도 회수하자의 스탠스로 가야지 이거를 연장해주거나 리스크를 테이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리파이낸싱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연체의 급증이 예상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게 24년도에 약 800조 원, 그리고 2025년도에 600조 원, 그러니까 합쳐서 1400조 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상환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다들 레버리지 이빠이 끌어가지고 샀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돌려줘야 될 돈,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1000조 원 이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 그 대출 건을 담보로 또 유동화해서 증권을 발행한 게 있어요. 그 증권에 대한 연체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CMBS도.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연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자산으로 한 대출의 실행이나 리파이낸싱이 이제는 어려워졌다. 앞으로 그 만기가 도래하는 이 엄청난 금액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연체, 엄청난 파산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그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점차 비필수 소비를 계속 줄여나갈 거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소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꺾이면서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식시장에도 마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대출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무너졌을 땐 또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소비 시장이 어렵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며 거기다가 주가의 버블이 이렇게 커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 실적도 꺾일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외에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진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그 폭탄이 터질 것 같은 시그널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참조를 하셔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이걸 참조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진짜 거의 한 2-3주 정도 컨텐츠를 많이 못 올렸는데 제가 한국 출장도 있었고 네, 조금 바빴다 보니까 많이 못 올렸었는데 컨텐츠를 자주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위기나 또는 뭔가 변화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딱딱 보여질 때 잘 준비해서 공유드리는 게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